안녕하세요. 한국 여성경제인 TV 안기옥 변호사입니다. 코로나가 아무리 인류를 급습해도 가을이고 9월입니다. 우리가 이제 참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뭔가 좀 석연치는 않지만 해야 되겠죠. 최근에 제가 상담한 사례 오늘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. 무슨 말씀이냐면 제조회사에서 부품을 납품받아서 완제품을 만들어갖고 납품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하자가 발생을 한 경우입니다. 이럴 때 우리가 손해배상을 어떤 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. 우리가 손해배상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. 뭐 예를 들어서 부부가 헤어질 때도 규칙 쌓여 있는 사람이 손해배상, 위자료라고 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주고요. 또 누구를 한데 실수로 뭐 자동차 사고를 일으켰다, 뭐 누구를 때렸다, 뭐 이렇게 해서 발생했을 때도 우리가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걸 청구를 하잖아요. 우리 법원이 손해배상을 계산하는 법을 세 가지로 정하고 있어요. 하나가 적극손해라는 게 있고요. 두 번째가 소극손해, 세 번째가 정신적 손해 이렇게.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 법학 용어로는 손해 삼분설이라 그래요. 손해를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.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? 손해면 다 손해지 뭐 손을 세 가지나 나누냐. 그런데 이해는 되실 거예요. 무슨 말씀이냐면 적극손해는 그 사고로 말미암아 내 돈이 직접 들어간 거.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다라고 하면은 어때요? 치료비 들어가죠, 병원비 들어가죠,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? 그게 적극손해예요. 그리고 소극손해는 그 일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벌 돈을 못 번 거, 그게 소극손해예요.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사고 같은 걸로 장애가 나왔다. 다리가 약간 굴절이 안 된다? 라고 해서 장애가 10%다. 그랬을 때 이 10%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다고 쳤을 때 10%를 덜 번다. 10%를 더 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게 소극손해 계산법이에요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정신적 손해인데요. 사람의 이 정신적 가치. 만약에요, 돌아가신 그 정주영 회장님이 교통사고를 똑같은 데를 다쳤어요. 다리를 다치셨고, 돌아가신 분한테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, 그리고 만약에 제가,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똑같은 장애가 나왔어요. 정신적 손해, 어느 사람이 더 클까요? 정주영 회장님이 더 많을까요? 제가 더 많을까요? 혹은 노숙자가 다쳤어요. 똑같은 부위를. 어떨 것 같으세요? 이것에 대해서 대개 제가 질문을 하면은 정주영 회장님이 제일 많아요. 노숙자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.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요. 이 정신적 손해는 그게 아닙니다. 정신적 손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가치이기 때문에, 제가 다치든 정주영 회장님이 다치든 노숙자가 다치든 거기 그 크기는 변하지가 않아요. 그러면 소득의 차이를 어떻게 분배를 하느냐?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극손해. 그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내가 벌 돈을 못 번 거,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. 노숙자의 경우는 노숙자가 사고를 당해도요, 우리가 일실소득을 도시일용노임 단가 정도는 쳐줍니다. 네. 그게 이제 손해계산법이고요. 정 회장님이나 혹은 제가 다치면 제 소득, 정 회장님 소득에 비례해서 그것은 이제 받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. 그렇게 세 가지 차이가 나는데요. 여기서 또 계산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애매한 게 있어요. 아까 제가 사례를 들려드렸던 것 같이, 어떤 그 하자 있는 물건을 납품받음으로써 손해가 났을 때, 그러면 내가 손해배상 청구를 단순히 내가 그 사람한테 하자 있는 물건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런 손해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거죠. 왜냐하면은 그거를 그 하자 때문에 우리가 납품했던 물건을 다시 회수하고 또 납품할 기회를 잃고 하면 우리 손해는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손해를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냐? 단순히 물건값이냐? 그로 인해서 파생된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느냐? 혹은 그로 인해서 내가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내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어요.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느냐? 이런 겁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손해배상의 손해액을 계산하는 것은요, 항상 인과관계, 상당 인과관계 범위 내에서만 가능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물건, 하자 있는 물건으로 내가 납품을 하지 못해서 이런 손해가 있으면 그 범위까지가 일반적이고요. 그 이상의 더 발생한 손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손해라 그래서 그것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입증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. 청구하는 사람 쪽에.
그리고 이 정신적 손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사람의 충격에 의한 그런 건데, 대개가 이 물건에 그 하자 있는 물건이라든가 무슨 뭐 어떤 기계나 물건의 고장으로 인한 손해는 그 물건값이 보전됨으로써 다 청산됐다라고 보고 잘 인정을 안 해줘요, 법원에서.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. 네. 요렇게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계시면 우리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산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이렇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게 아니고 막 감정에 내가 이것 때문에 손해 입은 게 얼마고 내가 거기 쫓아다니느라고 버린 시간이 얼마고 그걸 다 계산해서 청구해야 법원에서 잘 인정도 안 받을 뿐만 아니고요. 더군다나 이걸 과대하게 많이 청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승소율이 낮아지잖아요. 승소율이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? 소송 비용을 그 승소에 비례해서 이제 법원에서 소송 비용을 이제 지급을 하라 그러거든요. 그랬을 때 이게 금액이 커지면 그만큼 내가 소송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결과도 나옵니다. 물론 이제 뭐 구체적인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해결하시는 게 좋긴 하겠고요.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래도 마음에 준비가 되시겠죠. 오늘 제가 드린 이 상담 내역은 또 누군가 질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. 여러분이 올려주시는 댓글, 그리고 구독, 좋아요 이런 것이 모두 제가 방송을 만드는 소재로 쓰입니다. 감사합니다.